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새해 들어 경제 대책을 연이어 내놓고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에 관한 안전 규제를 확 풀어버리기로 했죠.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연체한 빚을 갚을 경우에 연체 기록을 삭제해주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쏟아내는 대책들이 어느 정도의 효과를 거둘지 주목되는데요. 삼성과 새 모녀의 주식 매각으로 다시 부각된 상속세 부담 문제와 함께 한 주에 뜨거웠던 경제 이슈를 다루는 빅코노미에서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합니다. 경제 현장 오늘입니다. 빅코노미 함께 해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한 주에 뜨거웠던 경제 이슈 빅코노미 세 개의 주제를 저희가 다루는데 첫 번째 주제,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얘기했죠. 아파트 30년 넘으면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절차를 시작한다. 자, 인철 소장님, 그러면 재건축, 재개발 규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확 풀어버리겠다, 아주 확 풀어버리겠다 그런 표현을 썼잖아요. 맞습니다. 안전진단이 그러면 이제 사실상 없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문의만 남고 사실상 이제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사실 안전진단의 이제 목적이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 굉장히 30년도 안 된 이제 아파트를 헐어서 무분별하게 자원을 낭비하는 요건도 있고요. 예. 또 하나가 투기를 차단하자라는 이제 목적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지금 뭐 이걸 동시에 스킵해버리거나 네. 아니면 동시 진행을 하면서 거의 폐기 수순을 밟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사실 뭐 서울이나 수도권의 경우에는 네. 대상 단지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거든요. 음. 또 하나 이 재개발 재건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은 이 재개발 재건축 재건축의 경우에는 아파트가 이제 밀집돼 있는 네. 한 번에 지어졌기 때문에 이제 마찬가지로 좀 사업 진행 속도가 재개발보다 좀 빨랐죠. 예. 그러나 이 재개발은 낡은 뭐 빌라라든가 단독주택이 밀집돼 있고요. 상가다 혼재돼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후주택 30년 이제 이상 비율이 3분의 2 정도는 맞춰져야 하는데 이것 또한 60%로 좀 완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노후주택 비율 기준을 맞습니다. 좀 낮추겠다. 또 여기에다가 예. 이제 일기 신도시의 경우에는 용적률 평균 한 5곳이 한 200% 내외예요. 이걸 최대 500%까지 예. 확 완화를 해서 2027년 첫 착공을 하고 그리고 예. 이제 2030년에 입주를 시작하겠다라는 건데 이거 물리적으로 계산해봐도 이거는 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요? 그래서 이 문제는 뭐냐면 사실은 이러다 보니까 이제 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이제 불이익을 받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리모델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곳들이 꽤 됩니다. 리모델링 추진한 곳 많이 있죠. 맞습니다. 네. 전국에 한 40여여 가구가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리모델링 여건은 이번에 완화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재개발, 재건축 완화처럼 뭔가 혜택이 별로 제시가 되지 않았다, 리모델링은. 맞습니다. 리모델링 자체가 네. 있는 아파트를 개조해서 더 편하게 만들다 보니까 수직 증축이 가능해야 되는데 수직 증축 리모델링의 경우에도 안전진단이 1차뿐 아니라 서울은 2차까지 통과해야만 하거든요. 네. 자, 그러다 보니 최근에 뭐 이게 상대적으로 재개발 재건축보다는 리모델링 단지들에 대한 불만이 좀 커지고 있고 또 하나가 사실은 이게 이 일기 신도시만 이렇게 용적률 인센티브를 보게 되면 네. 과밀해지는 굉장히 빽빽해지는 같은 입지에 위로 더 많이 지어야 되는 예. 그러니까 50층짜리 건축을 보게 되게 생겼거든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닭장 아파트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제 이 우려의 목소리도 큰 상황이고 예. 사실 이 문제는 지금 부동산 경기 침체 원인은 고금리 그리고 공사비가 많이 올랐기 때문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공급 로드맵은 뭐 당초 이 정부 출범하면서부터도 270만 원 임기 내 5년 내 하겠다라고 했는데 네.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좀 토지 계획부터 그리고 이제 이 완화의 규제 완화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사이사이에 막혀 있는 그 로드맵대로 진행되지 못한 곳에 이제 병목 현상을 좀 풀어야 되는데 네. 오히려 규제를 확 없앰으로 해서 나중에 좀 다가올 부작용이 좀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부작용이 우려된다. 여러 가지를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안전진단 규제를
대폭 완화해서 뭔가 어떤 절차를 먼저 진행하라. 재건축 절차를 안전진단 안 봐도 먼저 진행하고 나중에 안전진단을 뭐 받긴 문제고 또 일기 신도시 계획 같은 것도 얘기해 주셨는데 자 이렇게 완화를 하게 되면 그러면 재건축 재개발이 확실히 조금 빨라지고 활성화될까요?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십니까? 지금 이 규제 완화된 거는 희소식이지만요. 예. 지금 재건축 이것만 가지고 재개발이 빨리 활성화되기는 쉽지 않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활성화되기는 쉽지는 않다. 왜 예. 그런가요? 왜냐하면 그 지금 고물가로 인해서 방금 소장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다시피 고물가로 인해서 공사비 부담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와 동시에 고금리 상황이기 때문에요. 금융비용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부동산 시장은 지금 현재 보합세이기 때문에요. 사실 뭐 짓고 나서 뭐 고분양가로 완판이 되겠다는 전망은 아직 밝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사업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 이런 상황에서 섣불리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추진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결국 관건은 사업성이 좋아야 되는데요. 사업성. 네, 네.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결국 용적률을 상향해 주는 방법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해주기 위해서 일기 신도시 한해서 용적률 지금 200에서 300%인데 이거를 용적률을 높여주겠다. 예. 일기 신도시만. 네. 그렇게 되다 보면 사실은 이번에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고 재건축의 속도를 빠르게 해주겠다 해서 혜택을 볼 것이라고 예측을 했던 서울 외곽 지역도 있거든요. 예. 뭐 강북구라든지 노원구 뭐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용적률도 낮춰줘야지만 그쪽에서도 용적률 200%에서 300%의 올려야만. 30년 이상 된 아파트들이 있는데 용적률을 높여주지 않으면 사업성이 좋아지지가 않는데 그러네요. 재건축에 뛰어들기가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방식으로는 재건축 재개발이 추진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보이고요. 예. 그다음에 또 다른 걸림돌은 강남 3구와 용산구 같은 경우는 여전히 분양가 상한제 규제가 남아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가 이제 상한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요. 공사 비용과 금융 비용은 지금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분양가는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또 해당 지역의 재건축의 수익성을 떨어뜨리는 그런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네요. 이 모든 것이 반영이 돼서 재건축 재개발이 쉽지 않고요. 예.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예. 재건축 재개발 대상 아파트들의 가격이 예. 뭐 크게 뛰지 않았다 이런 거를 발표해도 그러네요. 그것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먼저 안전진단 규제를 대폭 완화해서 규제를 아주 확 없애버리겠다고 하지만 실제 사업성, 금융비용도 올라가고 원자재값도 올라가냐, 사업성이 과연 담보가 되느냐,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로 분양가를 지금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게 사업성과 관련이 되겠죠. 그래서 쉽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데 이렇게 정부가 정책을 발표하면 사실 이게 실행이 되려면 이게 법이 좀 다 고쳐져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법 없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또 좀 기대만 했다 실행이 안 될 수도 있지 않나. 법적 이 뒷받침이 좀 절실히 이제 필요한 것 같아요. 가장 큰 걸림돌을 들려면 네. 야당이 반대입니다. 야당의 예, 반대? 그렇습니다. 법 개정상을 앞두고 이제 총선 또 특히나 앞두고 있기 예. 때문에 선심성 정책이라는 이제 비판을 내놓고 있고 사실은 이제 앞서 우리가 이제 3기 신도시도 로드맵을 그려보면 7곳이거든요. 예. 남양주, 하남, 뭐 인천, 계양, 고양, 창릉 7곳 가운데 2곳은 아직 토지 보상조차 안 끝났습니다. 한 곳만 지금 착공 단계에 있어서 예. 이게 2021년부터 이미 이제 소비자들한테 청약자들한테 사전 청약을 받았는데 로드맵대로 지금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이유 때문이기 때문에 아마 종전 이제 이 중단했던 계획을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는 그 병목을 좀 풀지 않는 이상 예. 아무리 지금 규제를 완화한다 하더라도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고질적인 PF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문제도 있고요. 그것도 법이 안 고쳐졌잖아요. 맞습니다. 실거주물 그러니까 폐지도.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걸 풀지 못하면 네. 아무리 뭐 계획을 세운다 하더라도 네. 또 4월 이후에 또 어떻게 이제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네. 아마 이제 진행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시간이 많이 걸릴 거다. 또 이번 대책 중에서 좀 눈길을 끄는 게 소형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세제 혜택 방안이 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예, 지금 전세 사기 여파로 빌라, 오피스텔 같은 소형 주택 시장이 얼어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살리기 위해서요. 예. 일단은 수요 진작책들이 발표가 됐는데요. 예, 2025년 12월까지 신축되는 65제곱미터 이하 소형 주택을 예. 매수하게 되면 취득세를 절반으로
기준으로. 깎아준다라는 대책하고요. 예. 취득세,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계산할 때 주택수에서 빼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예.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해준다라는 이제 파격적인 지금 감세 예. 대책이 포함이 됐습니다. 예. 그다음에 신축이 아닌 기존의 소형 주택 같은 경우도 향후 2년 내에 매수해서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요, 네. 세금을 부과할 때 주택수에서 제외를 하는 대책도 이제 포함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대상은 수도권은 6억 원, 그다음에 지방은 3억 원 이하의 다가구 다세대 주택, 그다음에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로 아파트는 제외를 했고요. 예. 이거 외에도 지금 건설회사들 도산 위기에 처한 지금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예. 이런 건설회사들의 유동성 위기를 도와주기 위해서 지방의 준공후 미분양 주택, 이게 지금 작년 10월부터 2달 연속 1만 호가 넘어가서 좀 위험 신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런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도 예. 세제 산정 때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단 크기는 85제곱미터, 그다음에 가격은 6억 원 이하의 주택의 대상으로 한해서 이제 대책이 추가로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소형 주택을 조금 수요를 좀 늘려서 이런 주택 공급이 많이 되도록 하는 대책도 나왔군요. 피코농의 첫 번째 주제 재건축 재개발 내용 여기서 마무리하고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신용 대사면입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이 어제 당정협의회에서 이제 코로나 때 대출 돈을 빌려서 연체한 분들 중에서 연체 금액을 좀 갚으면, 갚는다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만 갚으면 연체 기록을 삭제해 주겠다. 자, 인철 소장님, 어떤 사람들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난 2021년 9월부터 올 1월까지입니다. 대출 금액 2천만 원 이하 연체하신 분들이 오는 5월 말까지 연출을 변제했다, 갚았다, 상환할 경우에는 연체 기록을 삭제해 주겠다라는 건데요. 그동안은 사실 연체하게 되면, 특히나 석 달 이상 연체하게 되면 연체 기록은 최장 5년까지 남아서 신용에 영향을 미칩니다. 카드 사용하거나 카드 발급이 어려워지고요. 대출도 좀 제한이 되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한 이 대상자 아마 이제 연체 기록을 삭제할 경우 최대한 290만 명 정도가 혜택을 봐서 신용 회복이 될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분들이 이제 빚을 5월까지 다 갚으면 이 연체 기록이 삭제된 그게 한 290만 명 정도가 다 갚아서 혜택을 볼 거라고 정부는 예상을 하는 모양이죠.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오히려 도덕적 해이 논란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주기적으로 외환위기라든가 카드 사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사실은 이런 이제 신용회복 지원, 특히나 취약계층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이 있어 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선거를 앞두고 5월까지 상환하게 되면 혜택을 주겠다. 그러면 어쨌든 빚을 갚는 사람에 한해서 채무 기록을 지금 삭제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금융당국의 입장은 그러면 오히려 적극적으로 빚을 변제하지 않겠느냐, 상환하지 그래요? 않겠느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뭐 이 선거를 앞두고 나온 대책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성실하게 그동안 갚아왔던, 정말 어렵지만 성실하게 갚아왔던 차주들한테는 상대적으로 이제 이 뭐 빚을 갚게 되면 오히려 난 바보가 되는, 그죠? 이 혜택 상대적으로 이제 박탈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보완책, 상환한다 하더라도 두세 번 이상, 두세 번 이상 이런 이제 이 삭감해주 연체 기록을 이제 삭감해주는 일은, 삭제해주는 일은 좀 횟수를 제한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이 금액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좀 어떤 가이드라인을 주는 방식은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대상자는 연체 금액 2천만 원 이하인 분들 대상으로 5월까지 갚을 때 그렇게 좀 문제일 수 있지만, 사실 은행들이 연체를 계속한 분들에 대해서는 뭐 또다시 그분들이 대출을 요청하면 뭐 금리를 올리거나 또는 대출을 안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용 관리가 굉장히 금융회사는 중요할 텐데 이런 기록이 다 삭제돼 버리면 앞으로 대출 심사를 하거나 이럴 때 좀 문제가 좀 될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렇게 신용 대사면 같은 정책은 우리 금융제도에서 신용평가 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이 신용평가 제도는 개인의 원리금 상환 이력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요, 신용 점수를 쌓게 하고요, 신용 점수를 바탕으로 대출 한도, 그다음에
대출 가산금리 이런 것들을 결정하고 신용카드를 발급할 때도 신용카드 사용액 한도 이런 것을 결정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원리금 상환을 제대로 못해서 연체가 발생하면 이 연체 이력도 기록이 되고 이걸 바탕으로 신용 점수도 깎이고 이렇게 되거든요. 예. 그런데 이것을 다 일괄적으로 삭제를 하고 그렇게 되면 신용평가 점수라는 것 자체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러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신용 점수를 바탕으로 금융기관들이 대출을 결정을 하게 되면 그 취급한 대출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커지고요. 네. 그다음에 그동안 성실하게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 왔던 차주들 같은 경우도 내가 왜 성실하게 원금과 이자를 다 상환해야 갚았는데. 되냐. 당연히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향후 전반적으로 연체율은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이런 부실화된 대출이 늘어나게 되면 금융기관의 부실화가 유발돼서 금융 안정성 역시 저하될 수가 있고 이 모든 것은 결국은 금융 소비자들의 피해로 전이될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래서 우리 금융 안정을 유지하는 근간인 신용평가 제도 자체를 훼손시키는 이러한 정책이 계속 반복되는 것은 상당히 우려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용평가 제도의 근간을 뒤흔든 일이다.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것은 곤란하다. 아까 인철 선생님이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게 이번 처음이 아니고 몇 차례 지금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과거 어떤 경우 있었는지 어떻게 비교가 되는 겁니까? 가장 최근에 이제 코로나 당시를 보게 되면 2021년에도 똑같이 당시에는 사실 정부의 정책상으로 소상공인들이 정상적인 영업을 못했기 때문에 예. 당시에도 이제 전액 상환 소액 연차자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 제도가 있었습니다. 당시 약 한 200만 명 정도의 이 대상자가 신용 점수가 평균 한 30점 정도 등급이 올라갔습니다. 예. 그래서 올라가게 되면 사실은 이제 그 당시와 지금은 좀 사실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국가의 어떤 방역 제재 차원에서 협조하는 차원에서 영업을 못했기 때문에 이제 가능했었는데. 그러나 이제 지금은 뭐 그런 특별한 이유도 없이 뭐 취지는 공감을 합니다. 소액 연체자들이 정말 꼬리표처럼 자기의 신용 등급이 낮아지고 5년 동안 금융 활동에 이제 좀 제약을 한 것에 대한 불이익에 대했다는 것, 이 불이익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또 코로나19 어려운 과정을 겪고 와서 이제 다 극복을 했으니까 그때 어떤 고통을 당한 분들을 조금 도와주겠다 뭐 이런 맞습니다. 취지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나 하필 이 시점에서 왜 하필이면 이런 이제 대책이 나오냐에 대해서는 이제 찬반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이 신용평가 기록 연체 이력을 삭제를 해주면 대출이 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좀 있겠네요. 원래 연체 기록이 있다면 대출 신용평점을 통해서 대출 통제를 할 텐데 가계대출이 좀 늘어나는 쪽으로 작용을 할 가능성이 있겠네요, 이게. 그럴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원래 그 연체 이력이 있어서 신용카드 발급도 불가능했던 경우도 있었을 것이고요. 예. 그동안 연체 이력이 있던 금융 소비자들에게는요. 그다음에 대출 한도도 축소되고 가산금리가 붙어서 대출 이자도 높았을 가능성이 있는데 예. 그런 것들이 삭제됐을 때 신용카드 발급도 추가로 가능해지고 그다음에 대출 한도도 늘어날 수가 있어서 그런 이번에 혜택을 보는 금융 소비자들의 경우에 한해서 신용카드 부채 그 다음에 뭐 신용대출 이런 것들은 추가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뭐 금융감독원은 아무래도 이런 도덕적 해이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 빚을 다 갚은 사람이 혜택을 보는 거니까 빚을 갚는 쪽으로 유도하는 게 아니냐 그런 긍정적인 면을 좀 주장을 했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근데 지금도 예. 사실은 이제도 이후에도 지금 신용회복을 도와주는 취약계층의 신용도가 낮은 분들의 신용회복을 도와주는 게 지금 정상적으로 가동이 돼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대책을 통해서 앞으로 한시적으로 이제 해주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예. 사실 우리가 위기를 겪을 때마다 반복적으로 주기적으로 해왔던 건 맞지만 예. 과연 지금이 그와 같은 위기였느냐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실하게 이제 원리금 상환에 나섰던 분들의 경우에는 이거 뭐 2, 3년 있다 또 선거일 때인데 선거일 때인데 내 괜히 지금까지 나는 내가 이제 소비를 줄여가면서 예. 잘 갚아왔던 사람들에 대한 예. 어떤 상대적 박탈감이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금융당국은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빚을 안 갚고 버티면 언젠가 그런 안 좋은 이력을 다 없애줄 거다.
이런 이제 믿음을 갖게 만드는 조치들이 지금 반복되고 있다. 맞습니다. 그런 이게 뭐 지적이네요. 소액이니까 예. 정부 입장은 한 2천만 원 정도이니까 예. 그 금융권보다는 제2금융권보다는 상대적으로 이제 대부업이라든가 조금 이 신용도에서 조금 금리가 높은 분들에 대한 이제 이 자구책 마련해서 부채 관리 마련해서 이제 신용회복 지원을 하고 있는 건데 예. 그러나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존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 대출자의 경우에는 사실 대출 금리가 내려가지가 않거든요. 고금리가 여전히 지속된 상황에서 예. 그리고 이제 이번 대한대출 서비스가 신용대출에서 주택담보대출 그리고 전세대출로 확대가 되긴 했지만 여기 규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우선 이제 주택가격 10억 원 미만이어야 하고요. 그리고 대출 받은 지 6개월 이상이면서 기존 한도와 그리고 기존 기간 이내에서만 갈아탈 수 있게 해놨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가계부채를 줄이겠다라는 취지라면 이 전체 대출이 60%가 넘는 이 주택담보대출에 좀 대한대출 이 문턱을 좀 낮추면서 전반적으로 가계대출을 연착륙시키는 방안이 동시에 마련됐으면 네. 좋겠는데 이게 특정 계층에 한해서 기존에 있던 대출에 추가로 더 내놓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오히려 불이익을 받고 있는 이 계층이 많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피코노미 두 번째 주제 신용 대사면 마치고요.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상속세 문제인데요. 삼성 오너 일가의 세 모녀가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삼성전자 주식을 비롯해서 대규모로 지금 블록딜 형태로 팔았습니다. 2조 원이 넘는 지분을 어제 팔았는데요. 과연 왜 이 주식을 팔 수밖에 없었는지 그동안 이 상속세를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려서 내왔다고 하는데 이게 뭐 이자 부담이 엄청나서 이런 주식을 팔 수밖에 없었나요? 어떻게 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뭐 첫 번째 이유는 일단 기존의 주식담보대출로 상속세를 냈었는데요. 거기에 연간 이자가 2천억 원에 달해가지고 이것으로 인한 자금 압박이 심화됐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유산으로 상속받은 재산은 26조 원인데 오너 일가가 내야 될 상속세는 약 12조 원으로 12조 원.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12조 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연부 연납 제도를 활용해서요. 2021년 4월부터 5년에 걸쳐서 분할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올해 4차 납부가 예정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4차 납부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 컸고요. 예. 그래서 이번에 총 2조 8천억 원 규모로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삼성생명, 삼성물산, 삼성 SDS까지 이 네. 주요 계열사 지분을 블록딜로 대량 매매죠. 네. 대량 매매를 하게 됐고 네. 이 중에서 삼성전자 지분은 약 5%, 전체 지분의 5%에 해당되는 2조 1,900억 원 안팎에 달하는 지분을 매각을 했습니다. 그 삼성전자 세 모녀가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판 주식, 뭐 외국인들이 좀 다 샀을 가능성이 있군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5년 분납을 하긴 하지만 이게 이자가 아무리 뭐 부자라고 하더라도 12조 원이라는 이 상속세는 우리 3조짜리 대기업 4개를 해당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아무리 뭐 2.8조라고 하지만 대출 이자를 3, 4%만 적용한다 하더라도 1년에 연간 1,000억에서 2,000억 원이에요. 근데 5년간 1조 가까이 더 늘어난다는 겁니다. 이자 부담이. 이게 만약 그렇게 되면 빌려서 하는 것보다 차라리 매각을 하자라는 건데요. 네. 이걸 시장에서 매각하면 개인 투자자들이 손해입니다. 바로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시간에 이제 이 기관 투자자를 주관사로 선정을 해서 시간에서 누가 이제 조율하는데 상당히 지금 삼성전자 뭐 물론 뭐 최근 들어서 약간 바닥권에서 올라와서 뭐 8만전자 웃돌다가 지금 좀 조정을 받고 있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장 상황이 썩 좋지는 않거든요. 바닥에 이제 실적도 보면 예상치보다는 조금 이제 이 밑도는 것으로 보여서 제값을 받고 팔지 못하고 있는 데다가 특히나 이게 내년까지 다 물어야 돼요. 내년 한 번 더 남았습니다. 2021년 4월부터 시작돼서 5원 분할 납비이기 때문에 내년까지 하게 되면 아무리 뭐 이 삼성이라 하더라도 뭐 각종 갖고 있는 지분에 대한 배당을 받는다 하더라도 삼성일가가 뭐 한 1년에 뭐 1,000억 원 이상 배당받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 계속해서 지분을 좀 팔고 있는 건데 그나마 삼성이니까 버틴다. 우호 지분을 감안해서. 이게 만일 일반 대기업이라면 일반 기업이라면 좀 버틸 수 있을까 의문입니다. 그러니까요. 상속받은 재산이 삼성 오너 일가 26조, 그 내야 될 세금, 상속세가 12조 원이다. 상속세가 무거워서 주식을 결국 파는데 그에 앞서서 그런 일이 있었죠. 넥슨
고 김정주 NXC 넥슨의 지주회사 NX 이사 고 김정주 이사의 유족들이 이제 상속세를 내야 되니까 낼 수가 없어서 주식으로 기획재정부에 이제 상속세를 대신 냈지 않습니까? 예. 기획재정부는 받은 NXC 지분을 팔아야 되는데 지금 이게 팔지도 못하고 있다면서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김정주 이사, 고 네. 김정주 이사, 넥슨의 창업주인데요. 예. 유족이 사실 상속 재산이 10조 원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상속세를 6조 원을 내게 됐죠. 그런데 현행법상 다른 수단이 없을 경우에는 주식의 물납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지주회사인 NXC의 네. 그 지분 29.3%에 달하는 지분을 물납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85만 2천 주인데요. 그래서 이 정부에서 이것을 갖다가 매각을 하려고 두 번이나 작년 12월 18일, 그다음에 작년 12월 25일 2회에 걸쳐서 공개 매각을 하고자 했는데요. 예. 최저 입찰가가 4조 7,149억 원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아무도 입찰에 참여하지를 않아서 두 번 다 유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수의 계약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하고요. 예. 심지어 그 지분을 쪼개 파는 분할 매각도 검토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지분을 쪼개 팔게 되면 네. 그 당연히 가격을 떨어뜨릴 수밖에 가격이 없죠. 떨어지고. 통매각이 아니라 그러네요. 쪼개서 팔게 되면요. 예. 아니면 지금의 가격보다 최저 입찰가 4조 7,149억 원보다는 더 낮은 가격을 내놓든지 이런 것밖에 없는데요. 예. 이런 식으로 유찰이 된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뭡니까? 첫 번째는 이 넥슨 지주에서 NXC의 주식이 비상장 주식이라는 점입니다. 비상장. 예,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거래되지 않기 때문에 이 가치를 정확하게 측정하기가 어렵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경영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여전히 김 창업자의 유족의 지분율이 68.98%, 그래서 예. 69%에 달해서요. 이 29%에 달하는 지분을 통째로 매입해서 2대 주주가 된다 할지라도 경영권 확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네요. 예, 그런 두 가지 이유로 아직 지금 팔지를 못하고 있는. 팔지를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상속세를 물납으로 받았는데 NXC 넥슨 지주회사 뭐 비상장이고 경영권도 행사를 못하면 그걸 팔리기가 어렵다. 나중에 혹시 수의계약으로 가면 이 주식이 어디로 갈지는 이제 모르는 거죠. 그렇죠. 우리 국내에서 팔릴 수 있을지 해외 뭐 이 관심 있는 쪽으로 넘어갈지 조금 걱정이 되는데 이런 상황이 상속세를 낼 수 없는 상황, 현금으로 낼 수 없는 상태. 아까 삼성 세모녀도 그렇고 지금 고 김정주 씨의 유가족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결국 우리 상속세가 무겁다는 건데 우리나라 상속세 뭐 상당히 세계 최고 수준. 지금 뭐 악령이 높잖아요. 지금 상황이 뭐 전혀 개선될 조짐이 없습니까? 일단은 야당조차도 그동안 이제 부자 감세라는 이유로 상속세율 조정에는 굉장히 부정적이었는데 최근 기류가 좀 바뀌고 있습니다. 바뀌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 국내 이제 이 NXC 이외에도 넥슨 이외에도 예. 지금 보니까 이 대부분의 이제 중견 기업들의 경우에는 상속세 때문에 오히려 이제 사모펀드한테 경영권이 넘어가는 사례가 줄줄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한샘이랄까, 락앤락, 그리고 유니더스라는 이 콘돔 제조업체, 세계 1위 업체, 그리고 뭐 37이라는 업체 등 이런 업체들의 지분이 오히려 이제 사모펀드나 이제 국가로 경영권이 넘어가고 있는 추세다 보니 야당에서조차도 기업 승계가 단순히 부의 대물림과 성격이 좀 다르니까 현재 상속세율을 없애거나 자본소득세로 바꾸자라는 안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야당 의원들도 그렇게 얘기한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한국의 상속세율은 1990년 말에 세법 개정이 되면서 당시에 최고 세율이 50억 원 초과에 대해서 예. 그 당시에 30억 원으로 낮췄습니다. 초과로. 그리고 최고 세율도 45%에서 50%로 상향 조정을 했고 특히 최대 주주의 경우는 20% 할증되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상속세율이 60%입니다. 실질적으로 최고 세율 상속세가 60%네요. 그럼.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OECD 평균의 4배, 15%의 4배 정도로 웃돌고 있고요. 미국이 한 40%, 그리고 프랑스가 한 45%, 독일이 30%, 예. 일본이 55%이지만 일본도 각종 요건을 채우면 좀 낮춰주고 있거든요. 예. 자, 그러다 보니 이 자본소득세라는 건 이게 이제 바로 상속됐다고 해서 바로 과세하지 말고 이걸 처분할 때 상속자산을 처분할 때 이제 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자라는 안인데 실제적으로 이제 OECD 국가 가운데 거의 한 절반 가까이 스웨덴을 포함해서 15개국에서 아예 상속세를 없애고 마지막에 현금화할 때 전환하는 것, 자본 이득세로 전환하는 것 이걸 이제 우리도 좀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우리나라도 이제 야당 의원들도 상속세가 좀 높다. 보통 이제
여당에서 지금의 국민의힘 쪽에서 주장을 했을 법한데 야당 의원들도 그런 생각을 하니까 앞으로 좀 그런 논의가 좀 일어날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한 주의 경제 이슈를 정리하는 피코노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이인철 참좋은 경제연구소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지수 펀드를 승인하자마자 11일부터 뉴욕 증시에서 거래가 시작됐습니다. 첫날부터 수요가 몰리면서 자산운용사 11곳의 비트코인 현물 ETF 하루 거래 규모는 6조 원을 넘어섰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관심이 뜨거운 비트코인 현물 ETF를 국내 투자자들은 살 수 없다는 소식에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죠. 비트코인 현물 ETF, 앞으로 가상자산 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이장우 한양대학교 글로벌 기업가센터 겸임교수 모시고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지수 펀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승인했다. 현물 ETF를 승인했다는 건 도대체 어떤 뜻입니까, 이거는? 우리가 기존에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가상자산을 구매를 하려면 암호화폐 거래소라는 곳에 가서 구매를 했어야 됐어요. 거래소에 가서. 네. 근데 현물 ETF가 승인됐다는 얘기는 쉽게 표현하면 그 비트코인을 주식처럼 증권사에서 기존 금융시장을 통해서 살 수 있다. 이런 결과로 나타나는 거고요. 그러니까 현물 ETF가 그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펀드, 그러니까 그 자산이 지금 비트코인 현물인 거. 비트코인 현물이다. 그래서 실제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에 직접 투자되는 금융 상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래소에 뭐 전자지갑이라든 이런 게 없이도 증권회사에 계좌가 있으면 그 계좌를 통해서 미국에서는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살 수 있다 이런 거예요? 네, 직접 비트코인을 보유하지 않고도 이제 증권시장을 통해서 간접으로 투자하는 방법이 승인이 된 거죠. 네. 이건 이제 제도권에 편입됐다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던데 이제 뭔가 좀 인정을 확실히 받은 겁니까 그러면? 이게 비트코인 ETF 승인 요청을 이 업계에서는 2013년도부터 요청을 해왔던 건데 계속 거절을 당하다가 2013년부터 11년 만에 이제 승인이 난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그게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이미 뭐 캐나다나 다른 국가에서는 이미 승인이 됐었는데 캐나다 등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이미 거래가 되고 있었어요. 네, 되어 있는데 이제 미국이란 시장의 어떤 규모와 상징성이 있잖아요. 미국에서 그것이 승인이 되었다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제 미 증권거래위원회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하면서 승인은 했는데 비트코인 자체를 승인하거나 보증하는 건 아니다, SEC가 이런 얘기를 했던데 그건 어떤 관계가요? 아마 가상자산 투자에 대한 이제 투자에 조심을 하라 이런 뉘앙스였고요. 어제 그 성명문을 보면 약간 승인하고 싶진 않았다. 승인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작년에 이제 이정표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이제 그레이스케일이라는 곳에서 SEC를 증권거래위원회에 소송을 했어요. 왜 ETF를 승인 안 해주냐? 거기서 법원이 어떤 판결을 했냐면 그레이스케일에 승소를 합니다. 그게 결정적인 이유가 돼서 SEC가 같은 이유로는 계속 이제 상장 신청을 거절할 수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이제는 승인을 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비트코인 자산은 여전히
위험하고 자금 세탁 이용되고 하니 조심을 해라. 이런 뉘앙스였습니다. 네네. 아까 이제 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2013년부터 자산운용사들이 승인해달라고 자꾸 요청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장사가 좀 될 거라고 이제 본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게 이제 승인이 됐으니까 네. 첫날 이렇게 거래가 굉장히 많이 됐다는데 뭐 자금 수요가 이렇게 많았습니까 첫날부터? 기대보다 좀 더 컸던 것 같아요. 이게 아까 잠깐 말씀 주셨는데 한 46억 달러, 6조 원 정도가 거래가 됐어요. 첫날. 예. 그걸 비교를 해보면 그중에 가장 많은 거래가 나온 자산운용사 그레이스케일 거기에서 2.6조 원 정도가 거래됐거든요. 오, 제일 많이 됐어요. 예, 그게 1등인데 그게 어떻게 비교하면 되냐면 우리가 세계 최고 금 ETF가 있어요. 금 ETF. 네. 그 어제 거래량이 이제 1.6조였거든요. 오, 네, 그거보다 그거보다 훨씬 많네요. 넘어갔으니까 거기서 조금 이제 좀 많이 유입이 됐다. 첫날은 그렇게 볼 수 있고. 근데 물론 좀 특징은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왜냐하면 그레이스케일의 GBTC라고 하는 거는 비트코인 ETF가 나오기 전에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구매를 하고 싶어 했었거든요. 몇 년 전부터. 그래서 신탁 형태로 이미 그 돈을 받아서 비트코인 신탁을 운영했던 회사입니다. 신탁 형태로 현물을 좀 사뒀다 그런 얘기예요? 기관의 돈을 받아서 비트코인을 대신 사고 비트코인을 ETF 형태로 줄 수 없으니 거기에 주식 형태로 팔았던 거죠. 그게 이미 그 GBTC의 물량이 이미 꽤 있습니다. 그것이 GBTC라고 하는 물량이 현물 ETF로 전환해 오는 물량이 존재했습니다. 그레이스케일에서 현물 ETF 거래가 제일 많았는데 신탁 계정의 돈의 일부가 ETF로 좀 옮긴 거지. 그 ETF의 새로운 자금 수요가 그레이스케일이 그렇게 많이 늘어났다고 볼 수는 어렵다. 100% 자금은 아니고요. 대부분은 어제 상당수는 기존 GBT의 수수료가 높거든요. 전환해 오는 물량이 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조금 더 시간을 초반은 시간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 자산운용사들이 그렇게 원했는데 ETF 승인을 이렇게 승인이 되면 여튼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기초 자산이니까 수요가 늘 거라고 보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 기대는 어떻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규모로는 보수적으로 좀 보는 곳은 JP모건 같은 경우는 연간 한 360억 달러가 신규로 유입된다. 360억 달러면 얼마나 이게? 47조 원 정도 47조 원. 되고요. 지금 영국의 스탠다드 차트 같은 경우는 1,000억 달러 정도가 이게 131조 원 정도죠. 유입된다. 어제 저희 농협에서 나온 이제 보고서에서도 한 1,000억 달러로 좀 예상하는 것 같고요. 지금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한 9,000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신규 자본 유입이 꽤 크다고 좀 볼 수 있고 업계에서는 이 ETF 승인이 약간 게임 체인저 같은 역할을 할 것이다. 기존의 리테일 고객이 주도했던 개인 고객이 주도했던 시장에서 기관과 슈퍼 리치들이 이제 거래를 할 수 있는 시장으로 바뀌어 나가는 중요한 이정표적인 시점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비트코인 현물 ETF가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 그런 것은 상당히 그 기대가 이렇게 높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을 이제 밀어 올리는 요인이 될 수도 있을 텐데 정작 승인되자마자 비트코인 가격은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고 오히려 두 번째로 시가총액이 큰 이더리움 값이 큰 폭으로 올랐다면서요? 맞아요. 왜 그런 차별화가 생긴 거예요? 이게 우리가 단기적인 가격은 굉장히 합리적이진 않거든요. 기대감으로 상승을 하는 건데 비트코인이 작년 한 해 동안 154%가 올랐습니다. 그 오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ETF 승인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랐던 거죠. 막상 승인이 됐으니까 그거는 이제 일단락 된 거라서 이제 막상 반영은 이제 선반영이 좀 되어 있다고 좀 볼 수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이더리움이 블랙락이라고 하는 자산 운용사가 작년 11월 달에 이더리움 ETF에서 상장 신청을 했습니다. 블랙락에서 작년 11월 달에. 그렇다 보니까 그게 올해 5월 달에 승인 결과가 나오거든요. 5월까지 나와야 돼요. 5월까지?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이제 승인됐고 이제 이더리움에 대한 기대감이 갑자기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더리움의 상승폭이 좀 컸던 첫날이었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아니 비트코인 현물 ETF도 SEC에 승인 요청해가지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몇 차례 이렇게 미뤄지다가 10일 날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더리움도 그런 미뤄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거죠, 결정 자체가. 맞아요. 근데 시장에 지금 가격은 꽤 기대하는 것처럼 나오긴 하지만 이게 그 SEC 어제 이제 그 성명문을 보면 사실을 조금 더 보수적으로 봐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뭐냐면 우리는 비트코인 ETF를 승인한 거지 다른 알트코인에 대해서는 되게 명확히 선을 긋고 있거든요. 비트코인 이외의 코인을 알트코인이라고 그러죠. 선을 그어서 그리고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좀 어떤 부분이 있냐면
그 여기서 어디죠? 그 이제 SEC에서 그 ETF를 승인 신청해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프로젝트의 탈중앙화가 되게 중요합니다. 탈중앙화. 예. 탈중앙화가 안 되면 증권으로 좀 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비트코인은 사실은 특정 자산 운용사가 비트코인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비트코인의 탈중앙성 해치지는 않습니다. 구조가 예. POW라는 방식 때문에 그런데요. 예. 근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POS라고 하는 방식인데 예. 여기는 하나의 기관이 많은 이더리움을 갖고 있으면 네트워크를 장악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탈중앙성 해칠 수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아마 이더리움의 승인이 조금 더 보수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라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 이외의 다른 코인, 알트코인에 대해서는 미국 SEC도 조금 신중하게 보는 것 같다. 어제 자료를 본다면. 네, 맞아요. 자, 그러면 이제 미국 SEC에 승인하자마자 자산운용사 11곳이 일제히 상품을 내놓았잖아요. 네네. 뭐 상품이 무슨 비트코인 추종하는 현물 ETF인데 좀 달라요? 이번 상품 같은 경우는 거의 비트코인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품 자체의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유의 차이가 있다고 하면 수수료 정도일 것 같아요. 수수료만. 예, 그래서 수수료 가장 높은 곳이 아이러니하게도 아까 가장 많은 거래량이 나왔던 그레이스케일 1.5%. 수수료가 제일 높아요. 예. 그리고 가장 대표적으로 알려진 블랙락이 0.3% 정도고 비트와이즈라고 하는 곳이 0.2%로 가장 낮습니다. 수수료가. 그런데 이제 뭐 이게 이벤트성이 강하다 보니까 특정 기간 동안 수수료 인하들도 많이 하고 있어서 뭐 블랙락 같은 경우도 한 12개월까지는 0.12% 제공하기도 하고요. 아크 인베스트 같은 경우는 1,006개월간 한 10억 달러까지 수수료 무료기도 하고요. 이런 것 때문에 수수료 이벤트들도 하고 수수료는 좀 이제 운용사들마다 좀 차이가 있고. 그러니까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자마자 저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자산운용사들에게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네요. 그게 차별 포인트가 수수료밖에 없기 수수료밖에 때문에. 없으니까. 근데 앞으로는 이제 뭐 비트코인의 레버리지 ETF, 다양한 비트코인 들어간 ETF, 다양한 상품들이 나오겠지만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상품 자체에선 큰 특징이 이제 없기 때문에. 미국 SEC가 승인하니까 당장 국내 투자자들도 자 이제 비트코인 그동안 못 샀는데 현물 ETF 사보자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갑자기 우리 국내 투자자는 못 산다는데 이게 왜 그런 겁니까? 이게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뭐 논란이 계속 뉴스도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가장 근본적으로는 그 이제 우리가 금융 자산을 취급할 수 있는데요. ETF를 만드는 것과 또 그리고 ETF를 취급하거나 중개하거나 거래해 주는 곳은 증권사라는 곳인데요. 금융 자산에 대해서 취급을 해야 되는데 비트코인이 현재 우리 자본시장법 상에는 금융 자산으로 들어가 있지가 않습니다. 금융 자산이 아니다 자본시장. 정확히 뭐 비트코인이 안 들어가 있다는 건 아니지만 가상 자산이. 가상 자산이. 그렇다 보니까 그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이 가상 자산을 활용해서 ETF를 만드는 것도 할 수 없는 것이고, 할 수 없고. 가상 자산으로 만들어진 ETF를 다른 데서 만들어진 거죠, 해외에서. 국내에서 거래를 하거나 중개를 하는 것도 불법의 소지가 있다라고 불법의 소지가 있다. 금융 당국이 유권 해석을 이제 내린 거죠. 불법의 소지가 있다. 확실한 유권 해석을 내렸다 이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국내 증권사에서도 고객들이 이제 제공하려고 공시까지 띄웠다가 스탑. 팔려고 공시까지 띄웠는데 뭐 그런 상황들이 있어서 지금 그것 때문에 이제 많습니다, 얘기들이. 불만이 많고. 그래서 하려면 자본시장법을 개정을 하거나 법을 고치거나 유권 해석을 좀 다시 하거나 그게 좀 필요한 상황인 거죠. 그럼 유권 해석을 다시 하려면 유권 해석을 한 금융위원회가 입장을 번복해야 되는데 우리가 처음 유권 해석한 거 잘못됐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참 이걸 쉽지도 않은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뭐 지금 이게 그 뭐 증권사나 금융 쪽에 이제 이렇게 지시가 내려간 거지 뭐 공식적으로 어디 이렇게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좀 검토의 여지는 있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지금 SEC가 이걸 허용하면서 바로 그런 유권 해석이 나왔는데 현재 비트코인 현물 ETF가 상장돼 있는 곳이 뭐 캐나다는 이미 거래가 되고 있다면서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투자자들이 이미 캐나다에 투자를 해 왔는데 그것조차도 이제 금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국내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선물 ETF를 삼성 자산운용사랑 이제 저희 미래에셋증권에서도 선물 ETF는 출시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 거래도 지금 조금 갈팡질팡을 하는 것 같아요. 뭐 계속 거래가 중단되진 않았는데,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하여튼 국내 거래소를 통해서는
지금 현재 비트코인 현물 미국에 승인된 현물 ETF는 그렇죠. 구매가 당장은 안 되도록 되어 있다. 국내 그러니까 증권회사 계좌를 통해서 우리는 해외 이번에 미국에 승인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살 수 없다. 네네네. 우리나라만 뒤처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투자 자산으로 이렇게 이용이 되고 있는데 왜 사실 우리는 이렇게 금지가 돼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이 이제 한국에서만 거래되거나 만들어지거나 하는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글로벌한 자산이잖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정책이나 이런 제도에 있어서 굉장히 리스크가 있어서 보수적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네. 그것이 과도하게 되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쟁력이 뒤처지게 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조금 가격 변동성이 크다든지 악용될 수가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비트코인 현물 ETF를 막아놓으면 거래소에 가서 비트코인 사는 분들은 엄청 투자자들은 많잖아요. 만약에 이걸 허용해 놓으면 그런 게 안전한 쪽으로 조금 움직일 텐데 네네, 그런 맞아요. 효과도 있을 텐데 왜 또 기관들이나 조금 더 스마트한 머니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장이 만들어질 텐데요. 예. 어떻게 보면 조금 시간을 확보를 하는 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요, 국내 ETF 국내에서 운용사들이 국내 시장에 ETF 상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네. 해외 비트코인 ETF를 구매할 수 있다면 국내 많은 자본들이 그대로 해외 쪽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네. 예. 뭐 국내에서 준비하는 시간 좀 걸릴 것이고요.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신중하게 접근하는 면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면서 예. 이게 이슈가 많이 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현물 관점해볼 수 비트코인 있을 것 현물 같습니다. ETF 우리가 살려면 아까 자본시장법을 고치거나 네. 유권 해석을 다시 해서 이게 어떤 거래가 가능한 것을 해줘야만 되는데 맞아요. 현재로서는 아직 그런 어떤 입장이 좀 나오지 않는 거죠. 일단 금지돼 있다. 네네. 자, 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면서 이제 가격 전망이 상당히 뭐 긍정적으로 나오는 것 같긴 해요. 뭐 전망이 좀 들쭉날쭉하던데 네.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예상 비트코인 가격이 어떻게 움직일 거다. 보통 비트코인 가격 전망 보면 정말 레인지가 넓지 않던가요? 이게 그 주식이라면 예. 기업의 매출과 수익을 전망을 하면서 이게 바운더를 좀 정해지는데 이 비트코인 같은 자산은 이제 어떤 매출과 수익이 없다 보니까 없으니까 순수히 수요와 공급으로 좀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레인지가 넓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ETF 승인은 수요 사이드에서 수요를 촉발시킬 수 있는 하나의 수요를? 저거기 때문에 예. 지금 뭐 업계에서 나온 전망 같은 경우는 올해 안에는 이전 고점이 얼마였죠? 21년도 10월 달에 국내 가격으로 한 8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2021년 10월에 8천만 원. 네. 올해 이전 고점은 무난히 넘을 것이라는 게 아주 그냥 일반적으로 있는 지금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최근 2년 내 앞으로 2년 내는 15만 불에서 25만 불 사이 정도는 갈 것이라는 전망이 좀 많이 있는 편입니다. 15만 불. 네. 야. 그 왜 비트코인이 뭐 지금 ETF가 승인이 돼서 단기적으로 가격이 안 올랐다고 했잖아요. 예. 또 다음 기대감을 줄 수 있는 게 이제 비트코인은 반감기라고 하는 중요한 내재적인 스케줄이 있어요. ETF가 수요 사이드에서 큰 이벤트였다면 반감기는 공급 사이드에서 큰 이벤트거든요. 네. 이제 비트코인은 네트워크를 유지하기 위해서 예. 네트워크 유지를 참여하는 채굴자들이라고 하는 채굴자들에게 네. 네트워크가 계속 보상을 주도록 설계가 돼 있는데요. 예. 그 비트코인으로 보상을 주는데 그 보상을 주는 양이 4년에 한 번씩 절반씩 줄어드는 그걸 반감기라고 합니다. 네. 그게 이제 올해 4월 달에 올 4월. 절반으로 줄어들고 과거에 비트코인과 가장 상관관계가 높았던 하나의 지표를 뽑으라고 하면 금리도 아니고 금 가격도 아니고 경기도 아니고 주식 가격도 아니었어요. 뭐였어요? 반감기 스케줄과 비트코인 가격이 가장 연관성이 높았습니다. 그럼 공급 측면에서 네. 반으로 줄어드는 게 올해 4월이니까 그런 면에서 좀 상승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수요 측면에서는 현금 현물 ETF 맞아요, 좀 상승 압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네요. 네네네. 전망은 뭐 그러나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비트코인 현물 ETF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장우 한양대학교 글로벌 개혁과 센터 겸임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정부와 여당이 서민과 소상공인들의 대출 연체 기록을 삭제하는 신용 사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천만 원 이하의 채무 연체자가 5월까지 연체 금액을 다 갚으면 연체 기록을 없애준다고 합니다. 한 290만 명 정도가 혜택을 볼 거라는데요. 주홍글 씨 같은 연체 기록을 없애주면 금융 생활이 정상화되죠. 하지만 연체자들 중에는 아마도 빚으로 주식 투자 등을 한 사람도 있겠죠. 투잡까지 뛰면서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사람들은 좀 허탈할 겁니다. 선심성 정책이 남발되는 듯합니다. 경제 현장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